네, 오늘은 앞의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비유동 자산 쪽에 투자 자산 그리고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쪽의 이론을 마치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는데 앞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4번 교재 366페이지 14번부터 같이 풀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1일 날 차량 운반구 처분을 했다 이래 됩니다. 처분 날짜가 2019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 이랬습니다. 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값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 유형 자산 처분 손익 처분이 빠져. 처분 손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으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처분 금액이 더 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올 것이고 처분 금액이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분 금액이라는 것은 여기에 딱 나와 있겠죠. 얼마에 처분했습니까? 예, 여기 있네. 400만 원. 네, 그래서 처분 금액은 400만 원이다.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400만 원. 그러면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장부 금액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에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돼요.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근데 아직 이제 그 뒤에 거 한번 이걸 또 대입을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 또 컨트롤 C 했나요, 제가? 예. 자, 취득 금액이 얼마냐? 자, 위에 표에서 취득 금액이 60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쵸? 600만 원 맞어요? 예. 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한 비용을 모두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정액법이라고 했고요. 잔존 가치가 40만 원이면은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600에서 40을 빼면은 540만 원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 연수가 몇 년이냐 봤더니 5년이군요. 네, 540만 원을 5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1년에 560이네요. 네. 계산 틀리면 답이 안 나오죠. 자, 560만 원을 내용 연수 5년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을 우리가 정액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5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1년에 112만 원이요? 정확하게 계산했죠? 112만 원. 자, 1년에 112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감가상각을 몇 번 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취득은 2017년 1월 1일 날 했네요. 그러면 2017년 결산 때 한 번 했고, 또 2018년 결산 때 한 번 했고,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했다는 거. 딱 2년 지났죠. 그러면 112만 원을 두 번 한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알 수가 있죠. 얼마일까요? 224만 원이네요. 자, 그래서 감누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지금 방금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계산을 해 봅니다. 400만 원 빼기 600에서 224만 원을 빼 보세요. 또 얼마 나옵니까? 예, 계산기 많이 두들겨 봐야 돼요. 그래서 400만 원
마이너스 376만 원 맞습니까? 376만 원을 이렇게 뺐더니 답이 얼마가 나옵니까? 24만 원 나와요? 자, 앞에 있는 처분 금액이 더 크지요. 따라서 24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우리가 유형자산 배울 때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수익과 비용에 나오는 거 미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24만 원이다. 2번에 답이 있군요. 자,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 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랬습니다. 수정하기 전에 잔액시산표가 이렇게 된답니다. 건물의 취득금액이 1억입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죠. 감누가 2천만 원입니다. 수정 전에. 자, 그러면 밑에 수정자료 보겠습니다. 결산정리. 건물은 2018년 1월 1일에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잔존가치 없으니까 1억을 5로 나누면 1년 내 감가상각하는 감가상각비가 나오겠네요. 자, 1억을 5로 나누면 딱 2천만 원이죠.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 12월 31일에도 2천만 원의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네. 따라서 이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정리 이후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될까요? 너무 쉽네. 지금 2천만 원 있으니까 한 번 더 감가상각을 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예, 4천만 원이 된다. 너무 쉽지 않나요? 질문 없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질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질문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가끔 이제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안 하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질문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지금 진도 나가고 있는데 맥을 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예, 맥이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일사천리로 진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오해를 합니다. 아, 여기 계신 12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이건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즉각 미룰 것이 없어요. 예. 바로바로 질문해서 조금씩 질문하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매듭이 딱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알면 상관이 없는데 아는데 뭐 질문할 필요 있겠습니까? 모르면 무조건 질문한다 하는 거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질문하지 하면 나중에 질문이 잘 안 됩니다. 예. 모르는 순간에 질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수업에 맥을 끊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업이 더 활기찹니다. 질문을 통해서. 다음에 16번. 다음에 총기능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런 문제가 추세적으로 현재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문제가. 이 총기능 원장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선 뭐 밑에 답을 찾기 전에 이걸 다 한번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계장치가 자산입니다. 자산의 차변에 1월 1일 날 기초라는 건 뭐냐? 전기에서 넘어온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이에요. 그렇죠? 자산은 우리가 기초라는 게 전기 2월이거든요. 전기 2월.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9월 5일 날 거래를 보면은
기계장치 대변에 1200이 기록이 됐네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형자산 대변에다가 1200을 취득금액을 그대로 기록하죠. 그래서 여기 매각이라고 딱 알려줬어요.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장이 기록될 때는 매각이라는 것은 뭐 저교에는 기록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상대 계정 과목이 보통 들어옵니다. 기계장치를 만약에 현금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여기 대변의 기계장치 1200, 차변의 현금 1200 뭐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매각. 그러니까 9월 5일 날은 처분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겠습니다.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죠. 자, 우선 기초를 보면은 1월 1일 날 전기에 2월 된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월 5일 날 이게 항상 이렇게 되죠. 자,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는 기계장치 대변에 기록하고 반대로 이 차감 계정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질 때는 차변에서 없어집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서 없어지더라.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 뒤에서 이제 실습할 때 많이 연습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9월 5일 날 1200만 원짜리 기계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9월 5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했다. 네. 200만 원에 처분했군요. 1200에 취득한 것을. 그러면 한번 장부 금액을 따져 보겠습니다. 자, 취득 금액이 1200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입니다.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처분 이익도 안 나오고 손실도 없네요. 자, 처분 시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가상각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처분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9월 5일.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9월 5일 것까지는 처분할 때 원래 감가상각을 하고 나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8개월하고 5일. 월할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8달, 8개월치는 감가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8개월치 감가상각은 하지 않겠다. 그냥 요것만 가지고 판단해라. 전기에 감가상각 했던 것까지만 1000만 원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분식 단기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단기라는 얘기는 아직 결산때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1월 1일부터 처분시까지 날짜. 그때까지의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자. 근데 실무에서는 하는 것으로 보통 회계 처리. 자, 좋습니다. 그럼 이해가 다 됐어요. 이제 밑에서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제로. 오케이.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200만 원. 오케이. 아까 장부금액 계산했죠? 1200에서 감루 1000만 원 빼니까. 그 다음에 3번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200. 오케이. 4번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 매각대금 200만 원은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기록할 것이다. 틀렸군요. 외상 매각을 했는데 왜 외상 매입금이 될까요? 전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외상으로 처분했다면은 미수금이 되어야죠. 미수금. 네. 그리고 외상이 붙었다. 외상 매출금이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미수금이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65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2년 됐어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결산 기준으로 본다면 더 읽어봐야 되겠군요. 자, 이 차량 운반구의 잔존 가치는 5만 원이요, 내용 여수는 5년으로 추정되었으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9월 30일에 이 차량 운반구를 40만 원에 처분하는 경우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17번 문제에서는 단기분의 감가상각을 하라는 거죠. 아까 16번 문제에서는 단기분의 감가상각은 없다.
없는 걸로 보자. 이거는 하자. 예. 자,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분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당기분 거를 계산해 가지고 장부 금액을 산출을 해 봐야 아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메모장에다 써가면서 한번 또 이번에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감가상각 방법이 이제 정액법이니까 65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잔존 가치가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5만 원의 잔존 가치가 있으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65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잔존 가치가 5만 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뺀 것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것이 정액법이다 이겁니다. 5년으로. 그러면 60만 원 나누기 5가 되겠죠. 12만 원인가요? 예. 이것이 이제 1년 연당 1년에 12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언제 취득했냐면 2018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12만 원이 2018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이 발생을 했고, 이제 월할로 계산해야 될 것은 9월 30일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2019년 9달치를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기분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1년치 12만원 곱하기 9달 나누기 12달 하면은 이게 9달치의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계산을 뭐 하고 말 것 없이 너무나 계산이 쉽게끔 연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00원꼴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10,000원꼴이니까 그냥 9만 원 바로 나와요. 예, 암산으로. 근데 이게 암산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저렇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9달치 계산할 때 1년치 12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 이게 9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산출이 됐으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얼마가 되냐? 21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형계산 처분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처분 금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에 처분했어요.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요? 취득 금액에서 감루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65만 원이 취득 금액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21만 원이라고 계산을 우리가 했죠. 네. 그러면 장부 금액은 44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취득을 40만 원에 왜 여기 40? 장부 금액이 40만 원인데 처분 금액 죄송합니다. 처분 금액이 40만 원인데 우리 장부 금액이 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4만 원을 더 싸게 처분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만 원이 나온다. 이건 손실이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구나. 이해가시죠? 처분 금액 빼기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 4만 원으로 찾으면 답이 있겠죠. 1번에 답이 있었네요. 자,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관련 계정이다. 자, 건물 한번 볼까요? 이거 기초 1월 1일 날 100만 원, 건물의 취득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보면 돼요. 또 건물 감가상각 누계 대변에 기초 30만 원. 예. 2019년 1월 1일이니까 2018년도까지 감가상각 한 것이 3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장부 금액은 70이라는 얘기죠.
기초 시점으로 볼 때. 자, 이제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2월 31일 본사 건물 80만 원을 매각하는군요. 결산일 날 80만 원에 매각을 하였다. 70만 원짜리를 80에 매각한 겁니다. 매각 시점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70만 원짜리가 아니구나. 자, 판단 잘못했어요. 자, 매각 시 처분 손익을 구해라는 겁니다. 단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며 잔존 가치는 없다 이랬습니다. 자, 내용 연수 10년이고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이면 1년에 10만 원씩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기초니까 처분할 때가 19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단기 거 감가상각 해야 되죠. 네. 자, 10만 원을 여기다 더하면 되죠. 감가상각을 하면은 자, 100만 원짜리를 10년에 정액법으로 하게 되니까 1년에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나누기 10.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이 된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은 장부 금액은 60만 원이 된다. 자, 60만 원이 장부 금액인데 처분을 얼마에 했다고 그랬어요? 80에 처분했죠. 그러면 20만 원 더 많이 받고 처분한 거죠. 그래서 처분 이익이 20만 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자, 기초가 지금 30만 원이었는데 단기분에 10만 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결산일에 이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금액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0만 원을 하게 되면은 장부금액은 60만 원이 나온다. 이 60만 원과 처분금액 80만 원을 비교해서 80만 원 빼기 60만 원 하니까 20만 원 이익이 발생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이랬습니다. 2019년도에 주식회사 한공의 건물 처분으로 인한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거는 좀 질문이 좀 수준이 높아요. 영향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영향을 알려면은 처분해가지고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이런 것부터 일단 거기까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자, 취득 시점 작년 1월 1일 날 취득원가 2천 정률법 내용연수 4년 정률법에서는 요 정률만 알면 됩니다. 내용연수는 계산해서 이용하지 않아요. 처분 시점 금년 결산일에 그러면 딱 2년 만에 처분한 겁니다. 2년 만에 2018년 1년 지나고 2019년 1년 더 사용하고 2년 사용하고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 금액은 500만 원에 처분했다. 처분 금액은 6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죠. 여기다 미수금 적어 놓으십시오. 6개월 후에 수령하기로 했다. 미수금 자산. 주식회사 한공은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네.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일단 계산해 가지고 처분에 관한 회계 처리, 분계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률법 문제 나온 겁니다. 자, 정률법은요, 먼저 2018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을 할 때의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네. 얼마가 되느냐? 자, 취득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첫 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 우리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계산 공식을 먼저 한번 써드릴까요? 정률법의 계산식은 말이죠.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가로 닫고 곱하기 정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2018년 12월 31일 날이 첫 번째 감가상각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취득금액 2천만 원에서 감누가 처음이니까 없어요. 제로를 빼고 곱하기 정률을 해줍니다. 40%. 암산으로 되겠네요. 자, 얼마입니까? 암산. 예, 800만 원. 800만 원입니다. 첫 해에는. 자, 근데 한 번 더 해야 되죠? 2019년 12월 31일 날 또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이날 처분을 하면서 결산일이니까 또 이날 감가상각을 하죠. 예. 네, 공식으로 표현하면은 2천만 원 마이너스 이번에는 감누가 800만 원이 있어요. 너무 숫자가 기니까 그냥 이렇게 줄여서 800이라고 우선 써보겠습니다. 곱하기 역시 40%. 율은 매년 같습니다만 감누가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게 되겠죠. 자, 2000에서 800을 빼면 1200입니다. 1200에 40%라. 414, 428. 480만원.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감누가 12,800,000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손실이냐 이익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는 방법은요. 2천에 사가지고 감가상각을 1280 한 거예요. 감누가. 그러면은 이제 720이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이 720인데 500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220 싸게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 손실이 220 발생하니까 일단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기를 보니까 처분 손실만 얘기한 거 아니라 매출 채권 얘기도 나오고 미수금 얘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분계를 아예 한번 써보겠어요. 처분 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예. 처분 시 분계를 해봐라 이거예요. 자, 처분을 하면은요, 무조건 대변에 이게 지금 차량인가요, 뭔가요? 응? 응? 건물에? 네, 건물 취득금액으로 대변에 기록하는 거 아시죠? 무조건. 그 다음에 무조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1280만 원.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따지느냐. 이거 얼마 받았지? 돈을 얼마 받았어요? 500 받았는데 오늘 받은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거죠. 네, 그걸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하죠. 미수금 우리가 당좌자산에서 배웠어요. 네. 미수금 500만 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그 미수금이 차변에 와야 돼요.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예. 자, 그러면은 다 적었습니다. 예. 받을 돈 500이고 건물 대변에 처분해버렸고 차감 계정도 차변에 와서 제로로 만들어버렸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차익이 뭐냐면 얼마 나오냐면 자, 대변이 2천만 원인데 차변이 178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2천만 원 빼기 1780 하니까 220 딱 차이가 나죠. 그 220이 아까 계산했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20 발생하는. 그래서 이 건물의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어요. 이걸 우리가 혼합거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비용 발생이 220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거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분계가 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처분시 회계 처리 여기까지가 되어야 돼. 그래야 밑에 보기에서 옳게 설명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완벽하게 몰라도 뭐 대충 계산을 해서 요 정도만 계산을 해도 답은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 보기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이다. 이거 틀렸네. 감가상각 누계액은 1280인데 80만 원 틀렸어요. 다음에 2번 매출채권이 500만 원 증가한다. 미수금은 매출채권이 아니에요. 일반 채권입니다. 여러분 매출채권은 계정 과목이 2개밖에 없는데요. 뭐하고 뭐죠?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하고 그것만 매출채권이에요. 미수금은 매출채권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을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20 감소한다. 맞았네요. 왜 감소하느냐? 비용이 발생한 만큼 이익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번이 여기선 옳게 설명한 것입니다. 3번. 그러면 4번은 미수금이 500만 원 감소한다. 아유, 깜짝 놀랐네. 미수금이 증가한다. 예, 감소한 것이 아니라 미수금이 500만 원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죠. 미수금 자산인데 자산이 차변에 왔는데 증가라고 그래야죠. 미수금을 대변이 왔으면 감소라고 하지만 예, 자산을 차변에 기록할 때는 자산의 증가. 거래후 판료소 이제는 뭐 거래후 판료소 아직 못 외우신 분은 없으시죠? 예. 혹시 못 외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9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예,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도 할 줄 알면서 회계 처리, 즉 분계도 하고 또 이러한 분계 결과가 어떤 당기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등 또 여기서 뭐 매출 채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판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미수금은 일반 채권이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19번. 자,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 개발비 무형자산, 특허권 무형자산, 상표권 무형자산. 4번은 아니죠. 무형자산이. 임대보증금은 이제 뒤에서 배울 비유동 부채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이건 부채예요. 임대보증금은 부채,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임차보증금은 앞에서 나왔죠. 기타 비유동 자산 해가지고 임차보증금하고 전세권. 다음에 21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것은 네, 이거 해당되죠. 특허권 무형자산이고요. 영업권 무형자산이고요. 계정과목 외운 사람은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장기대여금은 아니고요.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이고요. 기계장치 유형자산,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그래서 가, 나, 라 4번에 있네요. 4번. 다음에 22번. 다음 중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가 뭔가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지식과 서비스가 중시되는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예, 우리가 지식 정보화 산업이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지식 정보 이런 게 뭡니까? 예, 뭐 보통 뭐 정보화 사회 하면 이제 지금 프로그램 개발 요즘에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을 교과목에 넣었다, 정규 과목에 넣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지식 산업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중요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게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자산보다는 지금 이 사회는 지식정보적인 그 가치, 즉 무형의 자산의 가치가 매우 중대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실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 지구상에서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가장 큰 회사가 어느 회사냐?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네. 뭐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 또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군수 업체들 뭐 이런 것인 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매출도 세계 1위 마이크로소프트다. 이제 참 신화적이고 기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도스를 만들면서 그 생겼던 회사라고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된 회사예요. 네. 80년대, 1980년대. 그렇잖아요. 80년대 초. 네. 그러면 지금 한 90년, 40년 됐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무형자산이에요. A가. 자, 그러면 A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무형의 자산을 확보하고 보유한 무형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자원을 쏟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자, 여기서 무형 자산만 찾으면 됩니다. 예, 가번 해당되는 말이고 나번도 해당되죠. 물리적 형태가 없다. 다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이용되는 자산. 그렇죠. 이용돼야 되죠. 현행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예, 영업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이고, 예, 개발비도 무형자산이고, 그 다음에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다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해당이 되겠네요. 가나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문제군요. 23번 무형자산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1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앞 시간에서 우리 무형자산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교재에서는 없었지만 20년 제가 메모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걸 따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20년 안에 다 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맞았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다 뭐든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하는 겁니다.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 틀렸네요. 정액법이죠. 정률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냥 정액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의 이제 끝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교재 97이 아니라 부채가 어디 있습니까? 87로 가보겠습니다. 87쪽으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부채를 공부하는데요. 우리 부채는 말입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서 공부할 거예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자산에 비하면요. 개정 과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자산을 공부하면서 여기 언급한 뭐 상대 개정 과목이다 하면서 뭐 언급한 것들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부채 공부가 금방 끝날 텐데,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유동부채라고 분류한다 이겁니다.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인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동부채에 처음 나오는 거 매입채무. 네. 매입채무는요, 여러분들 앞에서 자산 배울 때 매출채권이라고 배웠는데 이 매출채권의 상대적 계정이다. 예. 상대적 계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채권이 두 개 있었듯이 매입채무도 딱 두 개가 비슷한 이름으로 있습니다. 자, 매입채무 읽어볼게요. 매입채무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상품의 인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향후 자원의 유출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부채이다. 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매입채무가 뭐냐? 상품을 제공받고 대금을 말이죠. 일정한 기간 후에 결제하기로 한 것이 그게 매입채무예요.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기로 한 거. 나중에 결제하기로 한 거. 이게 다 매입채무입니다. 상품을 사고. 그러면 상품만 사는 것이냐? 제조업에서는 원재료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품이나 원재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사무실에 사용할 복사용지가 다 떨어져 가지고 문방구에 가서 복사용지를 사고 외상으로 했다. 나중에 돈을 주기로 했다. 문방구에다. 그거는 매입채무라고 안 해요. 왜? 복사용지는 생산에 투입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복사용지는 소모하려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거예요. 업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을 외상으로 사는 것은 매입채무라고 하지 않고 일반 채무 해가지고 미지급금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채무가 되는 것은 상품 아니면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할 목적으로 또는 생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결제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매입채무입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의 상대적인 계정 과목입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비슷한 듯 하지만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당좌자산 배울 때 매출채권에서 배운 겁니다.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정반대쪽에 있어요. 대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으로 외상매입금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이렇게 대변에. 그리고 차변에 오는 것은 뭐가 오느냐? 상품을 샀으면 차변에 상품, 원재료를 샀으면 차변에 원재료라고 하는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상품 1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상품 100만 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외상매입금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날에 자원이 유출돼야 되어야죠. 자원을 유출해 가지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 외상대금의 지급입니다. 자, 외상대금을 지급하면은 대변에 있던 부채를 차변에 갖다가 상계시켜야 되죠. 그래서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100만 원. 뭘로 갚았느냐? 대변에 현금으로 갚았다 하면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10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켜서 갚았다 그러면 대변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유출된다. 그래서 아까 항상 이 채무라는 것은 나중에 자원이 유출되어 가지고 부채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외상매입금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외상매입금을 꼭 현금으로만 갚는 게 아니라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갚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상품을 사고 오늘 이제 오늘 외상대금을 오늘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5월 16일 날. 그런데 우리 회사에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 회사 현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6월 15일 날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 증서를 하나 만들어요. 약속 어음이죠, 그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날이 되면 6월 15일이 되면 당신이 이 어음을 갖다가 우리 거래은행에 이걸 갖다 주시오.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 통장에서 인출해 줄 것이요 하고 약속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 돈이 없어서 외상대금을 못 갚을 수 없다면 어음이라도 발행해서 우리는 대금을 결제해야 되겠다. 그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매출채권에서는 상대방 입장이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서 발행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우리가 회계처리했단 말이에요. 받는 회사는 받으러 음. 상품을 파는 회사니까. 상품을 판 회사가 상품 대금을 돈으로 못 받고 어음으로 받았네? 받으러 음. 그걸 발행한 회사는 지급어음. 매입 채무라는 것이죠. 자, 내용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 은행을 말해요. 거기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에 바로 지급어음 계정의 대변에다가 기입을 하면 돼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으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과목 대변에 기록한다. 상품 말고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갚았을 때도 똑같아요. 외상 매입금 자체가 뭐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발행하는데 보면은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상품이라든가 원재료를 매입하고요. 어음을 발행해서 약속을 했다면은 대변이 지급어음,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가 100만 원이 발생해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왔겠어요? 상품이나 원재료가 왔겠죠. 만약에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라 외상 매입금 대금을 지급어음을 발행해서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다. 약속을 해서 한 달을 연장시켰다. 그러면은 대변의 지급어음, 차변은 이제 상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 그런 회계 처리도 있겠죠. 외상 대금을 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갚았을 때는 차변의 상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은 지급어음, 부채 증가. 지금 이 거래는 처음부터 그냥 어음을 준 거예요. 상품 사고. 그럴 때는 바로 대변의 지급어음, 이제 차변에는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한 6월 15일이 됐어요. 그러면 거래처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100만 원짜리를 갖다가 그 약속한 은행, 여기 약속한 장소 있죠?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갖다 제시하면은 갖다 줍니다. 그 회사에서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은행에서 빼서 현금을 줄 거예요. 그 거래처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무를 이행했죠.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이제 채무가 이 만기날 차변에서 부채가 감소됩니다. 100만 원. 채무 이행. 그래서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서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당좌 예금 계좌에서 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감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름에 비해서는 말이죠. 회계 처리가 별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받으름은 자, 취득할 때 회계 처리, 그걸 받았을 때 또 만기 때 회계 처리도 있지만 중간에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면 은행에다가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어음깡. 그때 또 회계 처리가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다른 업체에다가 그 어음을 또 배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회계 처리도 있고, 부도가 났을 때 회계 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지급어음은 그렇게 뭐 복잡할 것이 없어요. 물론 지급어음도 자 6월 15일 날 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회사 당좌 예금이 텅텅 비었어요. 100만 원도 안 돼.
그러면 만약에 거래처에서 우리 국민은행에다 딱 제시하면 우리 회사 부도. 소문나면 이제 나는 장사도 하기 힘들어. 사업을 하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전화해서 사정을 합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하면서 어음을 좀 제가 다시 하나 발행해 드릴 테니까 어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을 시켜가지고 7월 15일 날짜로 어음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사정을 해서 사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차변의 지급어음이 왔죠. 이거는 이제 6월 15일 날로 약속했던 어음이에요. 만기가. 그러면 이제 어음을 그 상대방 거래 사장님이 너무 마음씨가 좋아. 그래, 한 번 더 믿어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대변이 지급어음이 또 올 수도 있어요. 대변에. 이거는 7월 15일 날 만기로 약속한 어음. 그 어음을 회수하고 이제 6월 15일 날 약속 못 지켰으니까 그 어음은 이제 휴지가 된 거야. 아니에요. 그거 받아와야죠. 너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제 부채 감소. 이제 새로 어음을 다시 발행했으니까 다시 부채 증가. 이렇게 어음과 어음을 맞교환하는 회계 처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거래가 뭐 약속이 딱딱 지켜지고 결제가 딱딱 이루어지면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회계 처리만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계 처리도 있습니다. 약속이 안 지켜지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한 달 더 미룬다든가 2달 더 미룬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의 지급어음도 있다. 구어음, 신어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받아온 어음은 차변에 와서 옛날 어음이고 오늘 발행한 것은 대변에 가서 오늘 발행한 신어음이 되는 거죠. 금액이나 이런 건 똑같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달씩 연기해 주는데 그냥 해줘? 이자. 이자 달라고 하기 전에 연기하는 사람이 아마 먼저 얘기할 거예요. 제가 7월 달에 줄 때는 2달치 이자를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자에 관한 분계도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여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만 일단 알고 여러 가지 응용이 있다. 그래서 그 응용을 여러 가지 하려면 뒤에 이제 많은.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이런 거 뒤에 이제 손익거래에서 이자 비용은 뭐예요? 비용이니까 대변에서 발생하겠죠. 차변에서.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 얼마 발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자는 만약에 현금으로 줬다면 대변에 현금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분계하는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다 정리가 돼요. 자, 밑에 있는 표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매출을 꺼내놨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매출 채권하고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을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 매출금으로 해야 되고요. 상품 외의 것을 외상으로 했다면 미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라는 거예요. 일반 채무냐, 매출 채권이냐, 일반 채권이냐, 그런 뜻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보면은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수령했다면 받으러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 있지만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다면 받으러음이 아니라 미수금이다. 그래서 받으러음 외상매출금은 전부 상품, 재고자산과 관련됐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매입도 마찬가지다. 매입도 마찬가지인데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했을 때는 외상매입금. 그런데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면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 일반 채무다 이거예요. 이건 매입 채무고. 또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했다면 지급어음. 이 두 개가 매입 채무다 이거예요. 그러나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어음을 지급했다면 지급어음이 아니다. 그냥 미지급금으로 한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격리 업무를 현재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 격리 업무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어음 발행을 전혀 안 해. 그러면 또 어음과 관련된 회계 처리 할 일이 없죠. 예. 아, 현금 많은데 뭐하러 어음 발행하겠어요. 예. 그냥 수표 정도 발행하겠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 따라서 어음 관련된 거래를 실제로 하는 회사도 있고 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주고받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래에서의 어음을 주고받을 때만 받을어음,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 우리 회사의 주 영업활동이 아닌 뭐 밥값, 무슨 냉장고값, 또는 무슨 이런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을 어음을 주고받았다? 그거는 받을어음, 지급어음 아니에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함께 이 표에서 주의할 점을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다른 부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